엄마인 척 하세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낯선 손이 서영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친 숨결이 귓가에 닿았어요. 남자가 그녀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순간 서영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죠. 처음 보는 낯선 남자는 서영을 박스더미 집 안으로 급하게 데려왔습니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사내들의 고함이 터졌어요. 이쪽이야! 발자국 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눈발이 칼날처럼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서영의 입에서 거친 숨이 새어나왔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는 밤, 재개발 구역의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짙었습니다. 잡아. 놓치면 우리가 죽어. 그 목소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뛰었습니다. 하이힐이 눈에 빠져 발목이 꺾이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폐건물 사이를 비틀거리며 뛰던 서영의 눈앞에 막다른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차가운 벽.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서영은 벽에 등을 붙이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이쪽이야. 발자국 있어. 눈보라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어요. 25해 전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살배기였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서영의 팔을 낚아챘어요.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커다란 손바닥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서영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때 묻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창백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노숙자였죠. 서영은 본능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또 다른 위험이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쉿! 소리 내시면 안 돼요. 낮고 다급한 속삭임이 귀를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서영의 어깨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기이하게도 악의가 없었어요. 절박한 무언가만 있었죠. 살고 싶으시면 제 말대로 하세요. 딱 30초만요. 서영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재빠르게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서영에게 씌웠어요. 퀴퀴한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발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서영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남자가 갑자기 서영의 어깨를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내가 술 좀 작작 마시라고 했잖아요. 서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를 이어갔어요. 억울함에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서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치매약은 왜 또 안 드시고 이 밤중에 어딜 돌아다니세요? 목소리가 어찌나 리얼한지 서영조차 순간 자신이 정말 치매에 걸린 노인인가 착각할 정도였어요. 뒤에서 달려오던 사내들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뭐야 저건? 낡은 점퍼를 뒤집어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여자와 그 여자를 부축하며 투덜거리는 남루한 차림의 남자. 서영의 명품 코트는 이미 진흙과 눈범벅이 되어 누가 봐도 허름해 보였어요. 씨, 그냥 술주정뱅이 모자잖아.
사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인상을 썼어요. 저쪽 폐가로 갔나 보다. 빨리 이동해. 서영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저들에게 들린 것만 같았죠. 남자의 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1분이 1시간처럼 흘러갔어요. 사내들의 발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귓전을 스쳤죠. 남자가 서영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천천히 뗐어요. 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서영을 내려다봤어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어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선 남자의 얼굴은 역광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어 서영의 목에 감아주었어요. 그 목도리에서 땀 냄새와 흙내음이 났지만 서영은 태어나서 덮어본 밍크 코트보다 더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여기 오래 계시면 얼어 죽으세요. 남자가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영은 홀린 듯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눈길을 헤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밟으며 도착한 곳은 재개발 구역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박스촌이었어요. 녹슬어 붉게 변한 컨테이너와 비닐을 덧댄 판잣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뻑뻑한 쇠문 손잡이를 낑낑대며 돌려 열었어요. 삐걱. 소름 끼치는 쇠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훅 끼쳐나왔습니다. 서영은 주저하며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어요. 평생 대리석 바닥만 밟고 살아온 그녀에게 이 공간은 충격 그 자체였으니까요. 남자의 재촉에 서영은 쭈뼛거리며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남자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리자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 전구가 깜빡거리더니 희미한 주황빛을 토해냈어요. 좁은 컨테이너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매트리스와 찌그러진 석유난로, 벽에 걸린 낡은 작업복들. 그것이 이 남자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어요. 남자가 석유난로에 불을 붙이자 붉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난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얼어붙은 손을 녹였어요. 남자가 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저런 사람들한테 쫓기시는 거예요?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태양그룹의 회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경영하는 일이 있다고만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서영에게 건넸어요. 오늘 밤 자신을 호위하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사라진 것은 분명 사촌 오빠 정우의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목숨까지 노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서 퍼져나갔어요. 그때 남자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구의 주황빛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어요. 서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짙고 뚜렷한 눈썹, 고집스러워 보이는 오똑한 코, 그리고 무심한 듯 내리깔린 눈매. 그녀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서영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세상에 닮은 사람이 3명은 있다고 하잖아. 우연의 일치야.
그냥 닮은 거야. 하지만 남자가 쑥스러운 듯 코를 쓱 문지르며 씩 웃는 순간 서영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버릇. 쑥스러울 때 코를 문지르는 그 버릇은 27회 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남편의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영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남편이 타임머신을 타고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남자가 놀라서 달려와 서영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남자에게서 흙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묘하게 그리운 살 냄새가 풍겼어요.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닮은 거야. 서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말도 안 되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총각, 이름이 뭐예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남자가 난로위 주전자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이준서요. 편하게 준서라고 부르세요. 이준서. 그 이름이 서영의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25해 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은 이준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 얼굴은, 저 눈매는, 저 버릇은 서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서영을 죽이려 했던 자들은 왜 그녀를 노린 것일까요? 폭설이 휘몰아치는 밤, 운명의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창문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어둠만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당분간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앞에 남자만 보였습니다. 난로 불빛에 일렁이는 그 얼굴, 그 눈매, 그 입술선. 25해 전 화염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준서가 고개를 돌려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손으로 자신의 뺨을 쓱 문지르며 머쓱하게 웃었어요. 저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면 너무 지저분해서 무서우세요?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그 웃음, 그 말투, 쑥스러워하며 얼굴을 만지는 그 버릇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준서가 안심시키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좀 험하게 생겼어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가 돌아서서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뒷모습을 따라갔어요. 낡은 스웨터 목 부분이 헐거워져 있었죠. 준서가 팔을 뻗어 선반 위 컵을 꺼내려는 순간 스웨터가 흘러내리며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서영의 숨이 멎었어요. 거기 왼쪽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에 손바닥만 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불에 댄 자국이었어요. 살같이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 서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25해 전 그날 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불길이 치솟는 저택. 비명소리.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내 살배기 아들을 안고 필사적으로 뛰어나오던 그 순간. 불붙은 기둥이 쓰러지며 아이의 목덜미를 덮쳤던 그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 피냄새,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품 안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서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난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흉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준서가 고개를 돌려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이거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보기 안 좋은데. 준서가 황급히 스웨터를 끌어올려 흉터를 가렸습니다. 민망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어요. 원래 있던 건데 어디서 생긴 건지 저도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서. 서영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릴 때부터 있던 화상 흉터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야? 서영이 자신도 모르게 반말을 했어요. 다급함에 존댓말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이상한 눈으로 서영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절박한 표정에 그냥 대답했어요. 네.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때부터 있었대요. 불에 댄 것 같다고만 들었어요. 보육원. 그 단어가 서영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25해 전 병원에서 사라진 아들. 누군가 데려갔거나 버려졌거나,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란 화상 흉터를 가진 청년. 서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준서에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준서는 뒷걸음질 쳤어요. 낯선 여자의 기이한 행동에 경계심이 생긴 거죠. 저기 아줌마. 왜 그러세요? 서영은 대답 대신 준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짙은 눈썹, 오똑한 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입모양, 그리고 자신을 닮은 귀 모양과 이마선.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 혹시 팔찌 같은 거 가지고 있어? 준서가 움찔했어요. 서영의 질문이 너무 뜬금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팔찌요? 응. 낡은 팔찌. 은색의 조그만 방울이 달린. 준서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가 주머니를 뒤지더니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날꽃대가 찌든 은색 팔찌였어요. 작은 방울이 하나 달려 있었죠. 찌그러지고 녹이 슬었지만 그 형태만은 분명했습니다. 서영의 숨이 멈췄어요. 이거요? 보육원에 맡겨질 때 제 손목에 채워져 있었대요. 왜요? 서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 팔찌는 27해 전 남편이 처자의 돌잔치 때 직접 만들어 선물한 것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 이름은 달아서 안 보이겠지만 안쪽에 새긴 그 글자만은 서영의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안쪽에. 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안쪽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 준서가 팔찌를 빛에 비춰 확인했습니다. 안쪽 면을 손톱으로 긁어 때를 벗겨냈어요. 뭐라고 적혀 있긴 한데 잘 안 보여요. 랑하는 우리. 서영이 그 말을 받아 움츠렸어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준혁에게. 아빠 엄마가. 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너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5해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불에 댄 흉터를 안고 낡은 팔찌를 품에 지니고 이 추운 박스촌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줌마, 왜 그러세요? 왜 우세요? 준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영은 대답 대신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어요. 미안해. 서영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사과가 터져나왔습니다. 준서는 영문을 몰랐어요. 하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 낯선 여자가 왠지 불쌍해 보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울면 안 돼요. 준서가 어색하게 서영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 투박한 위로에 서영은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준혁아, 내 아들 준혁아, 내가 맞구나. 내가 맞아. 서영은 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안 했고 확실한 증거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아이가 자신을 엄마로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25해나 버려진 줄 알고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엄마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흉터, 저 팔찌, 저 얼굴,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진실은 하나였어요. 밖에서 바람소리가 거세게 울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죠. 하지만 서영의 가슴속에는 25해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서영은 준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까 사내들과 부딪히면서 다친 것 같았어요. 스웨터 소매 아래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이거 병원에 가야 해요. 준서가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다고, 이 정도는 매일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의 상처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안 돼요. 내가 꼭 데려갈게요. 준서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서영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결국 준서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준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주변을 살폈어요. 눈보라는 여전했지만 아까 그 사내들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해치운 것 같아요. 빨리 가죠. 두 사람은 눈길을 헤치며 재개발 구역을 빠져나왔어요. 20여 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허름한 24시간 의원이었습니다. 야간 응급 환자를 받는 작은 병원이었죠. 대기실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준서가 접수를 하는 동안 서영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남루한 차림, 때 묻은 옷, 굽은 어깨. 25해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료실에서 준서의 팔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동안 서영은 옆에 앉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만 서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치료가 끝나고 대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2개 뽑아 하나를 준서에게 건넸어요. 준서가 어색하게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줌마, 진짜 왜 이러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서영은 대답 대신 준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니 더 또렷했습니다. 남편의 눈매, 자신의 이마선. 볼수록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냥 내가 걱정돼서. 준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 같은 놈을 걱정해 주시는 분은 오랜만이네요. 그 말에 서영의 마음이 시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누가 이 아이를 걱정해주고 누가 이 아이를 안아줬을까요? 서영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지만 꾹 눌렀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어요. 내 몰골이 좀 그렇죠? 준서가 자신의 옷자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 같은 놈 옆에 안 앉으려고 해요. 냄새도 나고 더럽고. 근데 아줌마는 이상하네요. 무섭지도 않으세요? 서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무섭기는커녕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온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안 무서워. 전혀. 준서가 의아한 눈으로 서영을 바라봤어요. 서영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죠.
근데 준서 씨는 왜 이렇게 됐어요? 젊은 사람이 왜 그런 데서 살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커피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서영은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준서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학 때 사법고시 준비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공부했죠. 서영의 눈이 커졌어요. 사법고시라니. 이 아이가 법대생이었다니.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이 아이의 미래는 창창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과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채린이라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말할 때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걔도 사법고시 준비했어요.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저를 좋아해 줬거든요. 서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점점 조여왔어요. 근데 어느 날 채린이가 납치됐어요. 서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 준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한재혁이라는 놈이요. 재벌가 아들인데 채린이를 좋아했거든요. 한재혁? 그 이름이 서영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재혁? 자신의 사촌 오빠 정우의 아들. 오늘 밤 자신을 죽이려 보낸 자들의 주인. 서영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커피가 찰랑거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애써 감췄습니다. 준서는 서영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채린이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살려달라고, 무서워요라고. 미친 듯이 달려갔죠. 준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창고에 도착했는데 채린이가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한재혁이 서 있었죠. 자기 여자를 건드렸다고, 보육원 거지가 감히 자기 걸 뺏으려 했다고. 서영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싸웠어요. 채린이를 구하려고. 그놈 부하 3명이랑.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게 덫이었어요. 경찰이 오고 저만 체포됐죠. 현장에는 피 흘리는 3명과 저밖에 없었거든요. 채린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한재혁은 피해자인 척했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수폭행으로 2년 실형 받았어요. 채린이는 협박당해서 저를 모른다고 증언했대요. 준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울음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출소하고 나니까 세상에 제자리가 없더라고요. 취직해도 한재혁이 전화해서 잘리게 만들고 결국 이렇게 됐어요. 서영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자책감 때문이었죠. 한재혁은 자신의 조카였어요. 자신이 키운 회사의 전무였고 자신의 피가 섞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놈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래도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희미한 빛이 어렸어요. 요즘 공사장에서 일을 좀 주기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서영의 마음이 더 무너졌어요. 이 아이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뭘 했을까요? 사촌 오빠와 그 아들이 저지른 일을 모른 채 편하게 살아왔어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올려다봤어요. 아줌마.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어요. 오비서 나야. 준서는 서영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줌마가 갑자기 왜 저러지? 지금 당장 한재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6년 전 특수폭행 사건 전부 파헤쳐. 서영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내 조카가 그동안 뭘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전화를 끄는 서영의 눈빛이 어둡게 빛났습니다. 준서는 영문을 몰랐어요. 조카라고요? 이 아줌마가 대체 누구길래 한재혁의 이모뻘인 거죠? 서영이 돌아서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25해 전 아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불길 속에서 잃어버리고 찾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든 아니든 서영은 그를 지키고 싶었어요. 한재혁? 그놈이 준서의 인생을 망쳤다면 자신이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바깥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어요. 서영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 씨,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준서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서영은 준서의 진짜 정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재혁은 이 둘의 만남을 알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병원 대기실에 내려앉았습니다. 서영은 병원을 나서며 준서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당장 데려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했어요. 사촌 오빠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준서 씨, 며칠만 박스촌에서 기다려요. 내가 꼭 다시 올게요.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처음 본 아줌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서영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서영은 준서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25해 만에 찾은 아들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죠. 친자 확률 99.99%.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내 아들이야. 준서가 내 아들이야. 25해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곧바로 공포가 밀려왔어요. 한재혁? 그놈이 준서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놈의 아버지는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만약 준서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우와 재혁은 준서마저 죽이려 들 거예요. 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비밀로 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서영은 박스촌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준서를 빨리 보고 싶었어요. 재개발 구역에 접어들자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골목을 지나 준서의 컨테이너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컨테이너 근처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코트에 정장 차림이었죠. 이 허름한 박스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가 익숙한 듯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수십 번 와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준서야, 나야. 문 열어. 서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서영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서의 모습이 며칠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볼이 더 꺼졌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어졌죠. 손에는 라면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오늘 유일한 식사일 거예요. 여자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밥 가져왔어. 제발 좀 먹어. 됐어. 가져가. 준서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서영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과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거든요. 마치 얼음장 같았죠. 서영은 컨테이너 옆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여자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가. 나랑 엮이면 너만 다쳐. 서영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어요. 이 대화, 이 상황. 준서가 말했던 그 여자친구. 채린. 한재혁에게 납치당했던 바로 그 채린인가요? 서영은 컨테이너 틈새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컨테이너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왔을 때보다 더 처참해 보였습니다. 구석에 쌓인 라면, 봉지들, 바닥에 널브러진 작업복, 물이 새는지 천장에 비닐이 덧대어져 있었죠. 난로 위에는 녹슨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까맣게 탄 자국이 보였어요. 서영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25해 동안 이런 곳에서 6년이야. 여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동안 난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그날 내가 증언을 했어야 했어. 서영의 눈이 커졌어요. 역시 채린이었습니다. 준서가 등을 돌렸어요. 그의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난 아직도 그날 악몽을 꿔. 채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준서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마치 춤을 추듯. 하지만 그 춤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서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어요. 6년이라고 했죠. 6년 동안 이 두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채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재혁 증거야. 그놈이 저지른 일들 전부 모았어. 서영의 숨이 멎었어요. 한재혁의 범죄 증거라고요. 미쳤어? 그거 들고 다니면 죽어. 준서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채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검사가 됐으니까 모은 거야. 이제 내가 힘이 생겼으니까. 검사. 서영의 눈이 커졌어요. 저 여자가 검사가 됐다고요. 6년 전 무력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했던 여자가 검사가 됐어요. 이거면 내 누명을 벗길 수 있어. 채린의 눈이 간절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넌 그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알아. 알면서 모은 거야. 채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6년 동안 난 너 없이 살아왔어. 근데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그냥 숨만 쉬는 거였어.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가 내뱉었어요. 재혁이가 널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오는 거 들키면 넌 끝이야. 채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난 상관없어. 난 상관 있어. 준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까지 잃으면 난 정말 끝이야. 그러니까 제발 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난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채린이 결국 서류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두고 갈게. 너 아니어도 난 계속 조사할 거야. 채린이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왔어요. 서영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채린이 나왔어요. 눈물 자국이 뺨에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박수총 골목을 걸어가다 결국 멈춰 섰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서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채린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힘을 키웠지만 여전히 무력하다는 것.
그 절망이 채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마음이 아팠어요. 저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한재혁이라는 괴물에게 인생을 망가뜨린 또 다른 피해자. 채린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컨테이너로 다가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준서의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아까 병원에서 만났던 아줌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컨테이너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놓인 물통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이불은 얇디얇았고 곳곳에 기운 자국이 보였죠. 바닥에는 신문지가 깔려 있었는데 바람을 막기 위한 것 같았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준서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익숙해요. 3년이면 뭐든 적응되더라고요. 3년. 그 말이 서영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3년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서영은 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며 생긴 상처들이 손등 곳곳에 나 있었죠. 준서 씨.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말 잘 들어. 준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왜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눈빛에서 이상하게 익숙한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 꿈에서 본 것 같은 기억나지 않는 기억 속의 따스함이었죠. 서영은 준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25해 전에는 널 지키지 못했어. 불길 속에서 널 잃어버렸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널 지킬 거야. 내가 내 아들이란 걸 아직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난 널 지킬 거야. 목숨을 걸어서라도. 밖에서 바람소리가 거세게 울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가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을 결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영은 준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린이 모은 한재혁의 증거는 이 이야기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박수촌에 내려앉았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 준서가 첫 발을 디뎠습니다. 낯선 공기가 그를 감쌌어요. 대리석 바닥, 수십 미터 높이의 천장, 곳곳에 서 있는 경호원들. 3년간 박수촌에서 살던 사람에게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죠. 서영이 준서를 경호팀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인사팀에서 반대했고 경호팀장도 난색을 표했죠. 정과자를 회장 경호팀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서영은 밀어붙였습니다. 회장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준서는 경호팀에 합류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경호원들 중 몇몇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냥 신입을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어두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채린을 구하러 갔다가 덫에 걸렸던 그날. 그때도 이런 분위기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곧 나쁜 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함. 준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영의 집무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선 경호원이 준서를 막아섰습니다. 신입은 여기 출입 금지야. 준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경호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문이 열렸죠. 집무실에 들어서자 서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준서 씨? 서영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준서는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호팀 중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서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경호팀을 바꿀 힘이 없었으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그 떨림에서 공포를 읽었어요. 이 여자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포. 눈길에 쫓아오던 사내들이 떠올랐어요. 서영이 비명을 지르며 뛰던 그 밤. 그녀는 그때부터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준서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 여자를 지켜야 했어요.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제가 전담 경호를 맡겠습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어요. 준서 씨가요? 네.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잖아요. 서영은 한참 동안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숨기고 있는 어떤 진실. 고마워요. 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자택으로 향했어요. 준서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서영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5해 전 아들을 잃어버린 후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였어요. 믿을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청년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내 아들이니까. 아직 말할 수 없지만 넌 내 아들이니까.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준서는 문 앞에서 경계를 섰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준서는 자택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며 그때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세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만능 열쇠를 들고 현관문에 접근했죠. 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침입자였습니다. 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채린을 구하러 창고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때는 덫인 줄 모르고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3명. 무장 상태 확인 불가. 목표는 분명히 회장님.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침입자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서는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으며 어둠 속에서 침입자들의 뒷모습을 쫓았어요. 침입자들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영의 침실이 있는 곳이었죠. 준서의 피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됐어요. 6년 전처럼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입자 한 명이 손에 든 것이 보였어요. 칼이었습니다. 불빛에 날이 번뜩였죠. 그 순간 준서가 뛰어들었어요. 첫 번째 남자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죠.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준서가 몸을 낮추며 피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익힌 유도 기술이 몸에서 살아났습니다. 상대의 팔을 잡아 허리를 틀었어요. 업어치기. 남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서영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침대에서 깨어난 서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서가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남자의 주먹이 준서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통증이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남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바닥에 눌렀습니다. 움직이면 죽는다. 준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침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3명의 침입자가 모두 제압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준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준서가 서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부터 매 순간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서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해 동안 혼자였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죠. 사촌 오빠는 자신을 죽이려 했고 경호원들조차 적의 편이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이, 내 아들이 자신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준서의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편 태양그룹 부회장실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재혁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 경호팀에 누구를 채용했다고? 비서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이준서라는 자입니다. 정가가 있는 이준서? 재혁의 눈이 험악하게 빛났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6년 전 자신이 감옥에 보낸 바로 그 놈. 그 거지 같은 놈이 왜 거기 있어? 재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고. 닥쳐. 재혁이 책상 위에 서류를 쓸어 던졌어요. 종이들이 눈발처럼 흩날렸습니다. 비서가 몸을 움츠렸죠. 재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모를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할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였는데 그런데 이준서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밟아 없앴다고 생각했던 그 벌레가 그놈이 왜 이모 옆에 있는 거야? 왜? 재혁의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오랜만에 당당하게 출근했습니다. 한정우 부회장과 한재혁 전무가 관련된 모든 하청 계약을 해지해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해 국세청에 직접 연락할 거야. 서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준서가 그녀 옆에 서 있었어요. 25해 동안 움츠러들었던 서영이 처음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영의 반격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혁은 어떤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비서가 서영의 집무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재개발 현장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세입자 대표가 직접 뵙고 싶다고 합니다. 보상 문제로 주민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어서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아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서 만나자고 해요? 외곽에 있는 물류 창고입니다. 세입자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래요. 준서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김 비서가 손을 저었어요. 아, 그건 좀 곤란해요. 세입자들이 경호원 보면 위압감 느낀대요. 그냥 가벼운 면담이니까 준서 씨는 여기 계세요. 서영이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준서는 뭔가 찜찜했지만 김 비서는 서영이 오래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10년 넘게 함께한 측근이었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영이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준서는 창밖으로 그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김 비서가 아직 집무실에 서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영의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김 비서를 조용히 관찰했어요.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행동이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김 비서님. 준서가 불렀습니다. 김 비서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 반응이 너무 과했습니다. 네. 그 세입자 대표 언제부터 연락이 왔어요? 김 비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시선이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죠. 며칠 전에요. 며칠 전이요? 그런데 왜 오늘 갑자기 급하게? 김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그게. 준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김 비서가 뒷걸음질 쳤어요. 비서님, 무슨 일 있어요? 준서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그냥 민원인 면담이라면서요. 김 비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소에 침착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죠. 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누가 시켰냐고요?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김 비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한재혁 전무가 제 가족을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준서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정확히 어디예요? 외곽 창고요. 거기에 폭발물이. 준서는 더 듣지 않았어요. 뛰어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렸죠. 하지만 그의 차 바퀴가 펑크 나 있었습니다. 네 바퀴 전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재혁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준서는 이를 악물었어요. 며칠 전 서영 주변의 수상한 움직임을 대비해 미리 조사해뒀던 게 떠올랐습니다. 외곽 창고 근처에 산업용 배수로가 있었어요. 거기로 가면 창고 지하로 들어갈 수 있었죠. 준서는 근처 오토바이 대여점으로 뛰어갔습니다. 한편 창고에 도착한 서영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보세요? 세입자 대표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손잡이를 돌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쉭. 어디선가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렸어요. 코를 찌르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서영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불길이 치솟던 저택. 또 불 속에서 죽는 건가요?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시각 재혁은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고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이었습니다. 서영이 바닥에 쓰러지는 게 보였어요. 가스에 질식해가고 있었죠. 재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용히 만족스럽게. 창고 안에서 서영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렸어요. 그 틈으로 누군가 기어 올라왔습니다. 준서였어요. 회장님. 준서가 달려와 서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설명은 나중에요. 준서가 서영을 업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어요. 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쇠창살이 있었지만 한쪽이 녹슬어 약해 보였어요. 준서는 서영을 내려놓고
쇠창살을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흔들었어요. 쾅! 창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준서가 서영을 다시 업었어요. 눈 감으세요. 준서는 서영을 품에 안고 창문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등으로 유리를 깨며 유리 파편이 준서의 등을 찢었습니다. 피가 솟구쳤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순간 뒤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스에 불이 붙은 거였습니다. 뛰세요. 준서가 소리쳤어요. 서영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영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지만 준서가 이끄는 대로 발을 움직였어요. 쾅! 창고가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괴물처럼 솟구쳐 올랐어요. 뜨거운 열기가 등 뒤를 덮쳤습니다. 준서는 본능적으로 서영을 감싸 안았어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폭풍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불덩이가 준서의 왼쪽 팔과 등을 핥았어요.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준서는 서영을 놓지 않았어요. 굴렀습니다. 땅바닥을 굴러 불길에서 벗어났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서영을 품에 안은 채로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어요. 창고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죠. 철골이 녹아내리는 소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준서가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서영을 보호하느라 자신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준서, 준서. 서영이 정신을 차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눈앞에 쓰러진 준서가 보였습니다. 그의 왼쪽 팔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어요. 등 전체에 화상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옷이 타서 살갗에 들러붙어 있었죠. 피와 그을음이 뒤섞여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안 돼, 안 돼. 서영이 준서에게 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어요. 얼굴 반쪽에도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썹이 타서 없어졌고 볼에는 물집이 부풀어 올라 있었죠. 준서야, 눈 떠요. 제발.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서영은 준서의 가슴에 귀를 대봤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서영이 오열했어요. 피투성이 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서영의 옷을 적셨지만 상관없었어요. 내 아들이야. 준서가 내 아들이야. 제발 살아야 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 요원들이 뛰어왔어요. 환자 의식 없음. 전신 2도, 3도 화상. 다발성 골절 의심.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옮겨졌어요. 서영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손 좀 놓으셔야 합니다. 못 놓아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25해 만에 찾은 내 아들이에요. 서영의 절규에 응급요원이 잠시 멈칫했어요. 결국 서영도 함께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서영은 준서의 손을 꽉 쥔 채 기도했어요. 그을린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야 해. 제발 살아야 해. 이제 막 찾았는데. 이제 막 만났는데. 준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리쬐었어요. 서영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죠. 의사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다가왔어요. 서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예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전신 화상에 다발성 골절, 그리고 연기 흡입으로 폐 손상도 심해요. 서영의 다리가 풀렸어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채린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영을 보자마자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달려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준서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수많은 호스와 기계가 그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죠. 채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짚으며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어. 증거를 더 빨리 모았어야 했어. 채린이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6년 전에도 그랬어. 내가 제대로 증언했으면 준서가 감옥에 안 갔을 텐데. 서영이 채린의 어깨를 잡았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어떻게 자책을 안 해요? 준서가 저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에요. 서영은 말없이 채린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자가 중환자실 앞에서 함께 울었어요. 한편 태양그룹 부회장실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48시간이 고비라고? 좋아. 확실하게 해. 전화를 끊은 재혁이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병원에 가서 링거에 이거 넣어. 확실하게 끝내야지. 재혁이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흔적 안 남는 약이야. 심장마비로 처리될 거야. 김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약병을 받아들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쇠사슬을 단 것처럼.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김 비서가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의료진으로 위장한 거였죠.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서의 침대로 다가갔어요.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링거줄을 잡았어요. 주사기 바늘을 연결 부위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김 비서를 향했어요. 김 비서. 김 비서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주사기를 든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미 넣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아니, 넣은 척했습니다. 김 비서가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채린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김 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알고 있어요. 일단 경찰이 오면 자백하시면 돼요. 김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무님이 제 가족을 협박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서영이 김 비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김비서를 둘러쌌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비서가 순순히 손을 내밀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자백하겠습니다. 김비서가 말했어요.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혁 전무님이 어떻게 지시했는지, 창고 폭발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전부요. 김비서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무님이 직접 약을 건네주셨어요. 흔적 안 남는 약이라고, 심장마비로 처리될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녹음기를 켰어요. 김비서의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창고 폭발도 전무님 지시였어요. 가스관 연결하고 폭발물 설치하라고, 이모님을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서영과 채린이 눈을 마주쳤어요. 안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채린이 김비서에게 다가갔어요. 이렇게라도 자백해줘서 감사해요.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겠습니다. 김비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이 김비서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는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순순히 연행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었어요. 며칠 전 서영은 김비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가 재혁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영은 그를 설득했어요. 가족은 내가 지켜줄 테니 용기를 내달라고, 더 이상 악의 편에 서지 말아달라고. 김비서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재혁의 계획을 폭로하기로. 서영과 채리는 재혁이 분명히 확인 사살을 시도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미리 경찰과 협조하고 잠복해 있었던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한편 태양그룹 부회장실에서는 축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와인잔을 들었어요. 정우도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모도 그놈도. 수고했다, 재혁아. 이제 회사는 우리 거야. 부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재혁 씨, 한정우 씨, 살인 미수 및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재혁이 벌떡 일어섰어요. 경찰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비서 어딨어? 재혁이 소리쳤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김비서는 이미 경찰서에서 자백을 마쳤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창고 폭발 계획, 오늘 밤 독살 시도까지 전부 당신 지시였다고요. 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놈이 감히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까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경찰이 재혁을 끌고 나갔습니다. 정우도 함께 연행되었어요. 병원 중환자실 앞 서영은 유리창 너머 준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널 해칠 사람은 없어. 서영이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제발 눈 떠줘.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채린이 서영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준서를 바라봤어요. 준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된 거였어요. 주주들과 이사진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속삭이는 소리가 웅성웅성 퍼져나갔습니다. 단상 위에 서영이 서 있었어요. 그녀 옆에 준서가 함께했습니다. 얼굴 한쪽에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두 다리로 당당히 서 있었죠. 피고인석처럼 마련된 자리에
재혁과 정우가 앉아 있었어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서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먼저 이 자리에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합니다. 서영이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25해 전 화재로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찾은 제 친아들이에요. 유전자 검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주주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재혁 전무와 한정우 부회장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두 사람은 현재 살인 미수, 방화, 증거 조작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25해 전 제 남편을 살해하고 아들을 유기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야. 유죄 판결도 안 났는데 이런 자리에서 거론하는 게 말이 돼? 서영이 차갑게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앉아요. 여기는 법정이 아니에요. 주주총회예요. 정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한재혁 전무와 한정우 부회장의 모든 직위 박탈을 상정합니다. 재혁이 소리쳤어요. 그런 권한이 어디 있어. 난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대주주야. 서영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분이 있다고 범죄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있어요. 서영이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표결을 요청합니다. 한재혁 전무와 한정우 부회장의 직위 박탈에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주주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원로 주주박 회장이었어요. 찬성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 이 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어요. 5명, 10명, 20명. 순식간에 거의 모든 주주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안 돼. 이건 불법이야. 나한테도 발언권이 있다고. 서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한재혁 전무와 한정우 부회장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정우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서영아, 너 이러면 안 돼. 나는 내 오빠야. 서영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오빠는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을 버렸어요. 오빠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재혁과 정우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어요. 재혁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영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준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재혁과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 굳어진 얼굴. 한때 태양그룹을 쥐락펴락하던 부자의 몰락한 모습이었어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검찰 측 모두 진술을 해주세요.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6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겁에 질려 법정 밖에서 울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의 채린은 달랐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가 꼿꼿했어요. 재판장님,
먼저 6년 전 이준서 씨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준서 씨는 저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재혁 피고인이 저를 납치했고 이준서 씨는 저를 구출하기 위해 싸운 거예요. 이 사실을 증명할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재혁이 소리쳤어요. 조작이야. 그 영상은 조작된 거라고. 피고인, 발언권 없이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3개 내리쳤어요. 채린이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6년 전 저는 겁이 나서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한재혁 피고인과 그의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겁니다. 6년 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이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방청석의 서영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으로 25회 전 화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문이 열렸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 기사. 노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25회 전 화재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정우 씨가 직접 지시했어요. 서영 씨의 남편을 없애라고. 화재 현장에서 4살배기 아이가 살아남았는데 그 아이를 병원에서 빼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영이 비틀거렸어요. 준서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5회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채린이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어요. 당시 통화 기록, 자금 이동 내역, 화재 현장 증거 사진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한재혁, 한정우 피고인에게 살인, 살인 미수, 방화, 증거 조작, 위증 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 재혁이 발버둥 쳤어요.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들이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피고인 진정하세요. 법정 모독으로 추가 기소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재혁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어요. 이모,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재혁의 절규가 복도 너머로 사라져갔어요. 서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5회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모두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도 아들의 실종도 모든 것이 사촌 오빠의 소행이었어요. 서영이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화상 자국이 남은 볼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준서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25회 동안 찾지도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영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해. 엄마가 너무 못났어. 준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감쌌어요. 엄마. 준서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어요.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매일 왜 버려졌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준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매일 밤 꿈꿨어요. 누군가 저를 데리러 올 거라고.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됐어요. 서영이 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안듯이 25해 동안 비어있던 품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준서야, 내 아들. 서영이 오열했습니다. 준서도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채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6년 전에는 지키지 못했어요. 겁쟁이였고 비겁했죠. 하지만 오늘은 해냈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정의를 세웠어요. 채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채린 씨. 정말 고마워요. 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6년이나 늦었지만 준서가 채린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스했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채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정에 햇살이 가득 비쳐 들어왔어요. 오랜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채린이 그 옆에 섰어요. 서영의 집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준서가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법전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에 남은 화상 흉터가 햇살 아래 드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문이 열리고 채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또 밤새웠어? 시험이 다음 주인데 이러다 쓰러지겠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괜찮아. 이번에는 꼭 붙어야 하니까. 채린이 커피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준서의 옆에 앉았어요. 붙을 거야. 내가 아는 이준서는 한번 마음먹으면 꼭 해내는 사람이니까. 준서가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6년 전 자신 때문에 울던 그 여자가 지금은 이렇게 곁에 있었어요. 채린아. 응? 고마워. 6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줘서 증거 모으고 법정에서 싸워주고 다 내 덕분이야. 채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바보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뭘. 준서가 채린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따스했습니다. 이번 시험 붙으면 나 변호사 될 거야. 그러면 나처럼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 도울 거야.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넌 분명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일주일 후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날.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 뒤에 서서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채린도 옆에 있었죠. 화면이 떴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스크롤되었어요. 이준서. 3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붙었어.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붙었어. 서영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해냈구나. 내 아들이 해냈어. 채린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역시 내가 아는 준서야. 한번 마음먹으면 꼭 해내는 사람. 준서가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박스촌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노숙자였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꿈을 이뤘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 직접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어요.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29해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차려주는 밥이었으니까요. 준서야, 밥 먹자. 준서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촉촉했어요. 보육원에서는 늘 찬밥에 김치뿐이었습니다. 감옥에서는 급식으로 대충 때웠죠. 박스촌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빵이나 라면이 전부였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준 건 기억에 없었습니다. 준서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영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서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29회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자신이 차려준 밥을 먹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서영에게는 기적이었어요. 맛있게 먹어. 많이 먹어. 서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서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준서가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밥알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준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맛있어요, 엄마. 서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울었어요. 채린이 식탁 한쪽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25해 동안 떨어져 있던 모자가 이제 함께였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따스한 빛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영이 준서와 채린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 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서야, 내가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준서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채린 씨, 내 아들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6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줘서. 채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6년 전에 저는 겁쟁이였어요. 준서 오빠가 저를 구하러 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법정에서 증언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도망쳤죠.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6년을 살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오빠가 끌려가는 꿈, 감옥에서 우는 꿈.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오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서가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스했어요. 6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채린아, 응? 사실 박스촌에서 너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검사가 된 내가 왜 그런 곳까지 와서 나를 찾는지 이해가 안 됐어. 내가 불쌍해 보여서 오는 줄 알았어. 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 내가 진심이었다는 거. 6년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증거 모으고 법정에서 싸우고 내 누명을 벗겨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준서가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스했어요.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박스촌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을 거야.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채린아, 앞으로도 내 곁에 있어줄래? 변호사가 되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억울한 사람들 곁에서 싸우다 보면 지칠 때도 있을 거고, 그때 내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 채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뜻이야, 오빠? 말 그대로야. 내 곁에 있어달라고. 6년 전에는 내가 너를 지키려다 실패했잖아.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너를 지킬게. 평생.
채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나 6년 동안 매일 이 말 기다렸어. 오빠가 다시 나한테 마음 열어주는 날. 다시 예전처럼 웃어주는 날. 채린이 준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있을게. 앞으로도 계속 평생 오빠 곁에 있을게. 서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채린 씨, 서영이 채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내 아들을 지켜줘서, 6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줘서, 어머니로서 할 말이 있어요. 채린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준서를 잘 부탁해요. 25해 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한 아이예요. 상처도 많고 아픈 기억도 많고 그런 준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채린 씨뿐이에요. 채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준서 오빠를 찾아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서 저도 약속할게요. 평생 오빠 곁에서 함께 할게요. 준서가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스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어요. 엄마, 채린아.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 가족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일이 올지도 모르는 하루하루를 버텼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 준서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채린의 손도. 이제 나한테는 엄마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꿈도 있고 미래도 있어. 이게 다 두 사람 덕분이야.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두 사람을 지킬게.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도 지키고 우리 가족도 지킬게. 약속해. 서영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채린도 함께 안겼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따스한 저녁 노을이 거실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잃어버린 25해의 세월. 그 세월만큼 깊었던 상처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시간이 왔어요. 서영이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볼을 어루만졌어요. 준서야, 사랑해. 엄마가 25해 동안 못해준 말이야. 사랑해. 내 아들.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도 사랑해요, 엄마. 세 사람의 눈물이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가는 여정이.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준서. 평생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서영. 두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눈보라 속에서 기적 같은 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잃어버린 25해를 채워가는 모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봄날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음의 봄날이었습니다.